대공황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감정이 악화되고 물리적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영토를 확대하기는 원하는데 전쟁은 원하지 않아요. 모순된 태도죠. 관세를 한국에 대해서는 25% 부과하겠다. 캄보디아 같은 데는 49% 부과하겠다. 그리고 났더니 미국 국채 금리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표정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큰일 난 겁니다. (145% 관세 전쟁에 이어 미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17일 중국에게 고액의 입항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이 중국의 조선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 그러니까 선박 주문량 주문 받은 양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의 한 60% 정도가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문을 받은 거예요. 중국이 생산을 하는 거죠. 한국이 한 25% 되고 일본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중국의 조선 산업이 어마어마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보유하고 있는 상선의 규모, 화물선의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대규모 선박들을 기준으로 해서 볼 경우에 중국은 한 6천 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큰 배들이 컨테이너선 같은 그런 배들이 미국은 한 80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도 비교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어떠냐? 미국은 거의 선박을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내는 선박,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선박들은 대부분 해군이 발주한 미국 해군이 발주한 군함들인데요. 그거 없으면 사실 일감도 없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은데요. 그 실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구축함 한 대 만드는데 2년 내지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종대왕함이라고 하는 그 정도 급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데 미국이 그와 거의 같은 급의 구축함, 예를 들어 줌발트라고 하는 그런 구축함의 경우를 보면 10년이 넘게 걸려요. 우리나라는 비용으로도 1조 5천억 정도가 드는데 미국의 줌발트 같은 경우는 10조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배를 못 만들기 때문에 워낙 원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미국 조선소에다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선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화물들이 굉장히 많죠. 또 미국에서 나가는 화물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거 굳이 미국 배로 날라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다 그 험한 일, 원양 선박들 탄다는 게 그게 험한 일이잖아요. 그걸 뭐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하냐고. 저 중국 애들 저 못 사는 애들이 하면 되는 거지. 괜히 힘들게 그런 걸 하고 있어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 배 만드는 일 다 중국, 한국 이런 데서 하라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중국하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잘못하면 전쟁을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직접 침공을 한다면 미국이 거기 가서 그걸 지켜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거기로 하려면 이제 그 항공모함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항공모함의 숫자도 사실은 전 세계 커버하기에 이제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그것도 이 유지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해군 함정들을 대만 앞바다까지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한 일주일은 거기서 전투를 벌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군수품 또 병력들 교체 이런 걸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려면 미국 국적의 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군대가 운영할 수 있는 상선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그런 배들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만들어야 만들려면 잘못하면 중국 가서 만들어야 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 중국 조선업을 죽여야겠구나 할 필요가 지금 생겨난 겁니다. 미국 내에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필요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여기서 했던 것이 그 미국 해군이 한 것이 한화 오션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대우조선인데 거기를 한화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화 오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거기에다가 미국 해군 함정의 수리를 갖다 맡겼죠. 작년 9월에.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완전히 새 배처럼 만들어서 내보낸 뭐 그런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조선 산업 능력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미국에 와서 조선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구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화 오션에서 안 그래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수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미국 해군이 원하는 바입니다. 미국 안에 들어와서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미국 사람들은 못하니까 배 잘 만드는 중국이 제일 잘 만들지만 가성비 최고 중국이지만 중국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의 능력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잘하는 데가 어디냐? 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국을 죽이고 싶잖아요. 거기 중국의 조선업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중국 조선소에 대한 선박 주문을 끊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끊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에서 만든 배들,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들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입항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방법이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 방법 입항료는 한때는 한 척에 대해서 중국 선박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해운사 HMM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는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라면 중국에서 사온 선박이라면 이제 그 입항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입항료를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150만 달러를 매기겠다. 150만 달러면요. 20억, 22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만큼을 내라는 거예요. 중국 선박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게 또 뭐 100만 달러로 바뀌었다고 아직 시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안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선박 하나에 1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나온 제안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화물 1톤당 얼마씩 부과를 하자 또는 뭐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씩 부과를 하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의 해운사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뭐냐? 너희들 중국에서 사온 그 배를 가지고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너희들 엄청난 벌금을 때릴 거야. 입항료를 높이 매길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 사지 마. 중국 조선소에다가 배 주문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 산업도 죽이면서 말려 죽이는 거죠. 말하자면. 말려 죽이면서 다른 나라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뭐 그건 너무나 미국 사람들도 그건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에 일감이 몰릴 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소에 일감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 같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한국이 중국보다 좀 비싸요. 중국으로 갔으면 더 쌌을 거야. 중국에다가 주문을 했으면. 그런데 중국에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배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면 엄청난 벌금을 얻어맞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주문하는 게 더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제 선박 발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같은 값이면 미국에서도 좀 만들어라. 미국의 조선소들도 반사이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중국 지역,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의 조선 산업이 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조선 산업은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 톤당 얼마씩 부과를 할지 뭐가 얼마씩 부과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사실 세계 이 선사들, 해운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머스크라든가 이런 그 대형 해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스 해운사라든가 또 유럽의 그 독일 해운사라든가 이런 해운사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국의 해운사들은 뭐 거의 100% 중국 선박이겠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해운사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 해운사들은 어떠냐? 보통 보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한 20% 정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거는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은 어떠냐면 한국의 이제 제일 큰 해운사가 HMM이잖아요. 그 예전에 한진해운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자, 거기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의 비중이 1%, 2%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별로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 다른 나라의 선사들은 비용 상승 요인이 되는 건데 우리 한국의 해운사들에게는 별로 이게 비용 상승 요인이 아닌 거죠. 중국 선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다란 반사 이익을 누리는 데는 바로 조선업,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에 대한 일종의 벌금, 이 입항료, 그러니까 고가의 입항료를 매기는 이 정책, 이거는 중국의 조선업을 죽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은 한국과 또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약간의 조선업 활동의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공황기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1929년에 생겼던 그 대공황이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출렁거릴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블랙 먼데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929년에도 미국 증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쫙 급작스럽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상당히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높여버린 거예요. 이 충격을 당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시중에 자금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고 그러면서 이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죠. 막 실업률이 25% 이렇게까지 높아지니까 전국의 그냥 실업자들이 그 구제 자금 받으려고 막 길거리에 줄 서고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걸 차단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그쪽 정권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하는 이 관세법을 제정을 해서 관세를 심지어 높은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9%까지 관세를 쫙 높입니다. 네. 평균 관세율로 보면 뭐 한 10몇 % 되는데 품목별로는 아무튼 거의 60%까지 올라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미국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2차 대전 이후부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최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흥 경제 강국 정도인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것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돈 좀 벌었다고 까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복 관세들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나라들마다 다 관세를 올리니까
그럼 당연히 세계의 교역량은 확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나라들마다 다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때 이제 쇼와 공황이라고 하는 거를 겪게 되거든요. 30년대 초반에. 그래서 쌀값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 반도에서도 쌀값 때문에 뭐 난리 법석이 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다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린 다 이 조선까지도 다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들마다 다 분위기가 흉흉해지잖아요. 이게 해결될 기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 정치가 많은 경우에 민족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족주의 또 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 이런 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민족주의, 와 우리 한민족이 최고야, 뭐 우리 게르만족이 최고야, 뭐 또는 뭐 우리 그 라틴 민족이 최고야, 우리 로마 제국의 영화를 되찾아야 돼, 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자, 막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아주 흉한 본능입니다. 그걸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들마다. 그래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나치 그러면서 야 이 게르만족, 독일 민족 위대한 독일 민족이고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저 유대인들 다 몇백만 명 잡아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와 우리는 위대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영화를 되살리자. 그래서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군국주의, 군대가 소유하는 국가 이런 쪽으로 가고 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 지역 막 그 침략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1937년에 일본도 그 흉흉했거든요. 이 경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중국을 침략했잖아요. 그 중일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그 이전에 중일 전쟁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아무튼 일본군이 이 중국 대륙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가서 학살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끝나지 않고 남태평양까지도 다 그냥 이 소위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면서 이 태평양 전체를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괌이라든가 사이판이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급기야 하와이까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난이 결국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불러왔고 그게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온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관세를 저렇게 높이니까 중국도 따라서 같이 높였잖아요. 보복 관세를 했잖아요. 근데 워낙 미국이 강한 나라, 센 나라이다가 보니까 그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주춤하는 거죠. 아, 이거 보복 관세를 하다가는 더 세게 얻어맞을 것 같으니 가서 엎드려야 되네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엎드리지 않고 보복 관세를 하는 거죠. 또 유럽 안 엎드릴걸요? 유럽 안 엎드릴 겁니다. 캐나다도 버틸 가능성이 꽤 있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관세전쟁,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공황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감정이 악화되고 그게 물리적 전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는 전쟁은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영토를 확대하기는 원하는데 전쟁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모순된 태도죠. 그래서 뭐 파나마도 내놔라, 뭐 그린랜드도 내놔라 하고 하지만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또 터진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국채 발행할 때 지불해야 하는 부담해야 하는 연방정부의 금리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
최근에 보시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 또 30년 만기 국채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발행할 때 금리를 어느 정도 내야 하느냐. 그러니까 대개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데 그때 저만큼은 내가 수익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값입니다. 저게. 자, 저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국채라고 하는 것은 만기 10년 후에 지불한 또는 지불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현재 그것을 싼 값에 사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금리인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입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된 거예요. 예. 관세를 한국에 대해서는 25% 부과하겠다. 뭐 캄보디아 같은 데는 49% 부과하겠다. 이걸 선언을 했잖아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났더니 저렇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저거는 미국으로 보면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왜? 자, 미국의 국채 연방 정부의 국가 부채 규모가 지금 33조 달러 이 정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GDP의 120%를 넘어가는 건데 이게 어떤 금액이냐 하면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매년 올해 같으면 10조 달러 정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새로. 그러니까 상환이 돌아온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도 새로 발행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지출이 있기 때문에도 새로 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신규 발행 규모가 한 10조 정도가 되는데요. 자, 10조면요. 저 금리가 0.1%만 올라가더라도 1,0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얼마가 올라갔느냐? 0.5%가 올라갔어요. 0.5%가 올라갔다면 2025년에 부담해야 되는 금리의 규모가 이자의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5천억 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혹 때려다가 완전히 혹 붙인 격이 돼버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실은 그런 계산도 있었던 거예요. 관세를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연방정부 부채를 갚아야지. 이런 계산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관세가 늘어나기 전에 무슨 그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저렇게 그냥 눈더미처럼 저렇게 불어나니 이건 완전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보유한 자산 중에 미국 국채 자산이 굉장히 많대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국채 가격이 저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내다가 팔면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걸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근데 미국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부담,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자, 그러다가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계산이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둬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계속 밀고 가자니 뭐 더욱더 심각해질 것 같고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내세운 방법이 바로 그러면 90일 동안 상호 관세만 유예해 줄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너희들이 엎드려.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양보하는 신용이라도 해봐. 이제 이렇게 약간 물러선 거죠. 이게 트럼프의 지금 계산, 속내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중국은 안 물러서잖아요. 중국은 안 물러서니까 트럼프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뭐냐면 야, 공은 중국 너희들한테 넘어갔으니까 너희들이 하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 봐줄게.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발 중국이 조금이라도 숙이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안 할게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하나도 굽히지 않고 있으니 트럼프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